다음은 전북대 박정민 교수님께서 동학농민혁명 상징 공간으로서 만석보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 사학과 박정민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동학농민 상징 공간으로서 만석보 활용 방안이라는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성 쌤이 제일 최고 권위자이신데 다른 걸 하게 되셔가지고 제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깊이는 좀 없지만 좀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석보는 뭐 지금까지 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부군수 조병갑의 스타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9개의 교과서 가운데 만석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안에 아까 만석보 유지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이런 사진 자료가 있는 것도 또 3개나 되고 그래서 그런지 만석보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는데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인식하기에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이평면 하송리에 있고 현재 유지비를 건립했고 만석보 쉼터까지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훌륭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관람객은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즉 요약하자면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자 수탈의 상징 공간이라고 누구나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과 반비례하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는 장소입니다. 심지어 관광 입장객 통계 조사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 부분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행 연구를 한번 검토해 볼 텐데 저는 이제 컨텐츠 쪽에 관련해서 해보겠습니다. 선행 연구는 발표문에 있는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는데 크게 2가지로 양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동학 자체를 어떻게 컨텐츠화 하는 것과 기념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안이 점을 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지역마다 김천, 수원, 어디 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어떤 시설, 어떤 점들을 활용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 크게 연구가 대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동학의 특징을 통해 기념공간과 사회성, 해당 지역의 성격을 토대로 문화산업까지 도출하는 경향들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지역 좀 틀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동학의 특징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라는 거의 정형적인 틀로 가고 있긴 한데 여기 현재 안타깝게도 만석보는 이런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과연 그러면 동학농민 상징공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만석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하필 고부에서 이게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만석보에 대한 국민들, 우리 그냥 정읍 사람들 말고 전 국민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동학농민 상징공간으로서 만석보가 잘 알려지고 그 의미를 거듭나게 하는 다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조선 후기 고부군의 상황입니다. 아까 왕윤중 교수님께서 다 잘 해주셨지만 이제 그 외 다른 분들도 고부군의 상황만 이제 하다 보니까 다 잘 해주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러면 고부군이 조선 시대 최소한 전라도에서 어느 정도 상황이었지, 어느 정도 격을 가지고 있었지라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고부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니까 다들 이야기하는 게 교과서에서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고부는 평야지대고 농산물도 많이 나오고 동진강도 있고 지금의 고부 고창군 부안면이 옛날엔 고부였잖아요. 그래서 그 수산물도 있고 풍부하다 이런 식으로 자연 환경을 제시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지도서라고 그러니까 후기 호남읍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연도가 다 다른데 같은 연도에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여지도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논밭의 면적이 쭉 나오는데 가장 많은 건 당연히 전주죠. 그리고 2위권에 김제, 남원, 고부가 있습니다. 고부가 조금 9,000석 정도 되는데 아무튼 2위권 해서 무려 4위나 26개 군현 현재 전라북도 26개 군현 중에 4위나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왕현중 교수님께서 이제 1893년에 전답수를 보여주셨는데 전 같은 경우는 3,110결로 똑같고 논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나 뒤에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호수는 어떻게 되냐? 호수도 전주가 제일 많죠. 전주, 남원, 부안, 태인, 그 다음에 고부, 태인하고 큰 차이 안 나죠. 4위, 그러니까 전답의 수라든지 아니면은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전라북도 내에서 4위권 혹은 5위권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여지서가 틀릴 수 있잖아. 좀 뻥튀기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한 30년 후에 있는 호구총수에서 보니까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합니다. 인구수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1860년대에 나온 그 고부군 읍지를 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부군이지만 상당히 그 격이 남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제라든지 이런 데들하고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수탈이 토지도 많고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각 논의 비율이 밭보다 높고 그리고 농산물뿐만 아니라 해산물도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조병각 같은 관리들이 와서 수탈하기 매우 좋은 장소가 됐던 거죠. 그리고 동합농민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을 담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까라는 의문점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이제 이런 인식을 하는 게 교과서죠. 교과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녹두꽃이라든지 이런 드라마를 보면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할 수 있죠. 또 만석보는 이제 뭐 다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엄청나게 수탈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고부 농민봉기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만석보를 와서 때려 부셨죠. 그래서 그 장면입니다. 녹두꽃에 나오는. 그리고 각종 개설서라든지 교과서에도 1차 고부 농민봉기를 할 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부 농민봉기부터 무장기포, 백산대회, 황토현 전투, 황룡천 전투, 전주화약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기술들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고부 농민봉기의 배경에는 만석보가 들어간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근데 주변에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도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동학하면 생각나는 거 만석보, 조병각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데 지난 2019년에 설문조사한 게 재단에서 설문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보이는 거는 탐관 오리 후 수탈에 저항했다. 조선왕조의 부패에 저항한다. 그러면 물론 다른 지역도 해당이 되겠지만 요 내용이 가장 만석보와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가능하다면 한번 정읍시에서 왜 이제 동학농민혁명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한번 전국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 그렇기 때문에 만석보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점이고 상징적 공간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이런 여론조사가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제 또 언론이 이제 사람들한테 TV도 있고 언론 신문이라든지 방송 이런 데들도 또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 이제 1990년부터 최근까지 나온 일간지 뭐 이런 것들 총 해보니까 525건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요즘 이제 빅데이터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순철 교수님이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거의 비슷한 양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색어인 만석보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딱 눈에 띄는 게 동학농민혁명, 동학혁명, 띄고 농민혁명, 동학농민운동, 갑오농민전쟁 요 용어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 이거는 이제 시대마다 다르게 썼었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렇다면은 만석보 하면 당연히 따라 나오는 건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전봉준
장군입니다. 정봉준, 뭐 그다음에 전봉준 생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거는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이런 것처럼 이 지역과 관련 지명들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덕천면이라든지 백산면이라든지 이런 지명들이 나오죠. 그리고 조그맣게 고부 군수도 좀 나오고요. 이런 관계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이제 워드 클라우드로 한번 보면은 가장 큰 글씨는 당연히 동학농민혁명이죠. 그리고 의외로 정읍천입니다. 정읍천. 예. 그리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평면, 정읍시 뭐 이런 뭐 이평면, 이평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명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조금 특징적인 거는 아까 전봉준 장군이 되게 컸었는데 전봉준은 조금 작아진, 아까보다는 작아진 느낌이 듭니다. 대신에 뭐가 새롭게 좀 보이죠? 비중이 바로 조병갑입니다. 조병갑, 고부군수 조병갑 뭐 이런 거, 고부 관아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봤을 때는 좀 앞에 관계성하고 살짝은 다른 측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즉 동학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뭐 유채꽃이라든지 동진강, 그다음 쉼터, 저번에 2019년에 그 만석보 쉼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결국은 뭐 상춘객 이런 키워드들, 결국 관광객 수요와 관련된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림에서는 만석보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이었다면은 지금 이 워드 클라우드에서는 최근의 관점에 더 방점을 두고 관광지로서의 시도 혹은 만석보가 어떤 당위성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런 언론들은 언제 많이 나왔을까?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도 맞출 수 있겠지만 2014년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2014년은 잘 알려진 것처럼 120주년, 이주갑이 되는 해였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거는 93년과 94년 100주년 행사를 두고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거는 의외로 원래는 2011년인데 2011년에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궁금했는데 교과서에 이걸 넣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 논란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에도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 다음이 2019년 잘 알려진 것처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제정되었고, 그 다음에 만석보 터도 이때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으면 당연하게 만석보와 관련된 이 신문 기사 내용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만석보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만석보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 보여주셨지만 정상에 오르면은 여기 이제 백산성도 보이고,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광장처럼 돼 있고, 이렇게 안내판들도 있고, 되게 뭐 시각적으로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안내판들에는 관련 내용,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몇 킬로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좋은데, 다들 많이 가보셨겠지만 저도 아이들 데리고 주말에 많이 갑니다. 그런데 아이들 데리고 저는 되게 좋지만 저희 아이들은 관광객 입장이기 때문에 매우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한여름에 가면은 차광막이 없기 때문에 더 직사광선을 그대로 받잖아요. 그다음에 겨울엔 또 매우 춥고, 그러니까 지금 이맘때 정도 아니면은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 점들을 한번 좀 고려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성이라든지 이건 매우 좋으니까.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전시관을 설립한다든지, 그리고 그 내용은 ICT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지난 2019년에 전주시에서 동학농민혁명 녹두관을 만들었죠. 옛날 완산 시립도서관 그 자리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형된 농민군의 머리뼈가 남았었죠. 원래 전주 역사박물관에 있었는데 그거를 봉안하고 그런 추모의 장소로 만들고자 이렇게 새롭게 만든 겁니다. 안 나오네요. 네. 자, 그래서 이 명분은 전주시의 동학농민혁명 역사 문화 벨트의 한 공간이다. 그리고 또 여기를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보면 전주 시내 한옥마을 쪽이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완산칠봉이 역사적 의미도 되게 동학에서 되게 중요한 장소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여기 봄에 엄청 많이 갑니다. 꽃놀이 하려고. 꽃동산이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되게 연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장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물도 예쁘게 만들었는지 2020년에 이제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금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사점은 어, 어 이걸 만들 때 사람들이 아니 전주 한옥마을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있는데 굳이 예산 낭비하러 또 만들어? 라는 의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분으로 해서 새롭게 만들었고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특히 기존 완산체를 꽃동산하고 시너지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휴게 공간, 역사적인 것도 중요한데 휴게 공간으로서 이걸 하세요. 화장실도 이용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읍도 이곳에 전시관 같은 것들을 설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하죠, 상황이. 지금 여기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있는데 이걸 또 굳이 만들어야 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만 만석보가 가지는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작은 규모라도 만석보만 해당되는 역사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휴게 공간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은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만석보 혹은 고부 농민 봉기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다 발표하셨던 그 내용이죠. 그걸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이게 다 고증이 되고 문화재로 다 정비가 승격이 된다면 정확한 위치를 비정할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증강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해서 만석보를 쌓는 모습이라든지 만석보가 완성된 모습 혹은 만석보를 부수는 장면 등을 구현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 바로 정림사지에 지금 설치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정림사지 유적 전시관은 ICT로 지금 가면은 그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요거 하나는 AR 룩이라고 해서 요걸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안에는 그 정림사지 그 유적지만 남아 있는데 이 기기를 통해서 이 기기에서 저기 뭐 중문이라든지 이런 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설립되는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냥 돌덩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자리에는 이렇게 생겼었구나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실 제가 이거에 먼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제가 2017년에 일본에 이제 규슈 대학에 갔었는데 그때 가라스라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출병하기 위해서 군대를 집결시켰던 나고야성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니까 이제 성 터만 남아 있는데 갑자기 아이패드를 다 한 명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패드 왜 주지 했는데 아이패드를 딱 들고 이렇게 비추면은 성벽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다 2017년에 이미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지금 벌써 기술이 5년, 6년이 지났기 때문에 훨씬 좋고 이제는 우리나라 기술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석보를 복원하게 된다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두 번째로는 수변공원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석보는 다 아시는 것처럼 동진강, 정읍천 그 천혜의 자연 속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되게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어디 주말마다 다니는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은 크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중요한 거는 공원에 뭐가 있냐, 놀이터가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역사적 시설과 함께 이런 놀이터, 그 수변공원 이런 것들이 잘 조성되어 있다면 그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수변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데 그럼 정책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2012년부터 4대 강우의 지류하천 종합정비 계획을 추진했죠. 그래서 우리 전라도 같은 경우는 만경강하고 동진강이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가 그런 대로 잘 회복되고 있었죠. 그리고 지난 2020년부터 물관리 기본법이라고 해서 원래는 아까 19년에 만석보 쉼터를 만들었는데 그건 국토부 산하의 익산지방청에서 했죠. 그런데 2020년부터는 이제 물과 관련된 거는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 모든 건 다 환경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있는 강 생태 복원과 활성화 사업 꼭지가 있습니다. 이 꼭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겠다, 공원 정비하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나왔던 것처럼 치수라든지 그다음에 조선 후기 백성들이 얼마나 고단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수탈의 상징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태 수변 공원을 조성하고 정비하는
것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그럼 이 일대는 일단 생태 자원을 분석해 보니까 갈대라든지 강아지풀, 모세달, 그다음에 큰 고니, 독수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강점을 보일 게 뭐가 있을까? 아까도 제가 이제 여기 오다 보니까 정읍천변에 갈대가 멋지게 있더라고요. 근데 단점은 있다 말다 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갈대를 원래 이 지역의 대표적인 수종이니까 이거를 갈대를 쭉 식생해 가지고 한다면은 훨씬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관광 자원화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례가 있어? 예, 있습니다. 바로 영산강 승천보호의 사례입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2009년에 착공해가지고 2012년에 완성을 했는데 이제 이건 계획도고 이거 지금은 이거보다 더 멋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따라서 자전거 도로도 있고 축구장, 산책로, 정자, 쉼터, 놀이터, 영산강 문화관 이런 것들도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많이 와? 입장객 통계를 보니까 2016년 18,000명, 23,000명, 19,000명, 23,000까지 쭉 올랐죠. 그러다가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11,000명, 15,000명인데 저 정도면 많이 줄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하면 여기는 엄청 선방한 겁니다. 네. 아무래도 외곽 밖에 야외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다시 24,000명 그리고 올해 6월까지 13,000명인 거 보니까 이거는 거의 올해가 지나면 3만 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석부라는 상징성을 가진 이곳에 동진강 물문화관을 조성할 수 있고 지금 익산 목천동에 가면 만경강 물문화관이 조성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동진강 물문화관도 조성할 수 있고 또 주변 좀 약간 떨어진 쪽에 캠핑장 같은 것도 조성하고 저런 시설들을 구축해서 역사성과 휴게, 힐링의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제 세 번째는 유적지를 연계하는 방안입니다. 이 유적지는 대표적인 유적지는 이렇게 쭉 한 7개 정도 되는데 이미 동학농민혁명 샘속길이라고 해가지고 정읍시에서는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자주 다니거든요, 이런 데를. 자주 다니면서 저희 아이와도 한번 걸어봤는데 이건 걸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데 이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이 길도 좋은데 결국은 자동차로 가는 것을 구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곳 유적들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이곳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입장 통계를 보니까 16,000명, 17,000명 해서 거의 17,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왔었는데 코로나 때 갑자기 그래서 2019년에 크게 늘었죠. 2만 명까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됐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해서 좋아질 뻔했는데 2020년에 코로나 오면서 7,500, 8,100 그리고 회복을 잘 못하죠. 아까 승천보에 비해서. 왜냐하면 여긴 실내라는 좀 두려움이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왔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올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고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됐고 그다음에 또 내년이 130주년이니까 아마 이런 점들을 잘 홍보한다면 충분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관광객은 더 많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결국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및 여기 황토현 여기를 거점으로 반드시 올 수 있게 하는 코스를 짜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만석부에서 혁파비, 그다음에 말목장터 그리고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전봉주 장군 고택과 단소를 보고 고부관화 보고 사발통문 작성지 마지막으로 기념관까지 오는 요 코스면 가장 좋겠는데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짧은 코스는 반나절 코스는 만석부에서 말목장터까지 보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오는 요 코스를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여유가 있다면 기념관까지 갔다가 고부관화 갔다가 사발통문 작성지까지 가는 것들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토리텔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최근에 대표적인 드라마는 녹두꽃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2019년에 나왔죠. 그래서 조병갑의 수탈과 이에 반발하는 농민들의 봉기로 동학농민혁명의 대화산이 되었다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저희 딸도 동학하면
만석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정읍 입장에서 되게 다행이죠. 시청률이 평균은 6.68밖에 안 되는데 인류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인류에는 8.6 그리고 11.5 가장 최고 시청률을 찍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 되게 그 이미지가 좋은 거죠. 그리고 내용과 연출, 문제의식 이런 것들에 일부 혹평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되게 잘했다. 구성도 잘했고 좋다라는 호평 일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만석보라든지 동학농민혁명 혹은 전봉준 장군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옛날 거긴 한데 신동엽 시인의 금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오는 뭐 오페라라든지 이런 거 작품들 그리고 또 후 한국사 이게 아이를 키우는 분들 아시겠죠? Y 시리즈가 엄청 대박을 쳐가지고 그거에 이제 좀 따라해가지고 후 역사적 인물 따라한 건데 후 한국사에도 전봉준 장군이 따로 있죠. 그리고 이것도 재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꽤 잘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제안하고 싶은 거는 우리만 되게 좋냐, 우리한테만 되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인들도 만석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까도 앞에 기록이 있었지만, 근데 특히 기쿠치 겐조라고 이 사람은 정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식민사학자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까지 장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건 차치하더라도 이 사람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제 신문 기자로서 여기 왔었어요. 그리고 조선왕국이라든지 대원군전 이런 책들을 썼는데 되게 아무튼 우리나라를 안 좋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이 사람 자체가 동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다 하고 직접 옵니다. 1392년에.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고부로 와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거 어땠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일어난 게 만석보 수세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편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사람도 굳이 40년이 지나서 찾아왔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맺은 말은 이제 이것은 결국 시발점이었고 상징성과 인지도는 되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알려지지 않았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활용 방안이 필요하고 결국은 전문가들과 행정가들이 모여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정민 전북대 교수님께서 동학농민혁명 상징 공간으로서의 만석보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비교적 젊은 연구자로서 앞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그 활용 방안 측면에서 젊은 감각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박정민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